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달 플랫폼에서 팀F 사태랑 비슷한 거기서도 이제, 고객한테 줘야 될 돈 갖고 있으면서 회사 운영비로 쓰다가 또 이제 문제가 된 돈 없다 어. 하고 두 손 두 발 다들은 또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야, 이 진짜 걱정이 팀F, 팀온, UMF 이런 게 계속 앞으로 터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에 또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터지는데 하니까 이걸 한번 터지면 그냥 뭐 몇백억은 기본이고 네, 거참 피해자도 많고 그래서 요즘 검색해 보면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광고를 해요. 광고를 뭐라? 아,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주겠습니다. 봤더니 이게 막 700억 800억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그냥 승소하면 수입료도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지 네, 김상훈 기자가 네. 또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만나 플러스? 네. 만나 플러스라고 하는 배달 대행 플랫폼입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은 아마 뭡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아마 많이 모를 것 같은데 저희가 아는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배민, 쿠팡이츠, 이거에서 요기요 음식 시키는 이런 게 거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배달 플랫폼 뭐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이런 걸로 뭐 음식을 시킨다. 그러면 배달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배민 같은 경우는 배민 라이더를 통해서 배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가게에서 직접 본인들이 계약한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서 배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어떤 배달 대행 플랫폼을 잘 모르는데 식당 주인들이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일반인들 잘 모른다고 그렇게 작은 플랫폼은 아니에요. 지난해 매출액이 4,300억입니다. 예. 그리고 만나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배달 업종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예. 전국에 지사가 1,600곳이고 오, 그다음에 크네요. 뭐 배달 라이더만 35,000명이고 뭐 나름 거대한 플랫폼인 건데 예. 지사가 그 근처 음식점들에 영업을 해서 맞습니다. 배달 주문 들어오면 저희 만나 플러스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배달원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사가 그 지역에서 직접 음식점이랑 영업을 합니다. 우리가 배달하게 되면 수수료 얼마에 배달해 줄게. 그래서 직접 이렇게 영업망을 만들어 놓고 플랫폼만 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그 그러면 지사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플랫폼이 예를 들면 배민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그걸 따서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게 결제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배민 안에서? 아니죠. 플랫폼이 별도로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식당 주인과 기사님들만 그 라이더 분들만 쓰는 플랫폼인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만나 플러스도 있고 다른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니, 그 화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 화면을 열면 배민에서도 주문이 오고 아, 그렇겠죠. 또 그렇겠죠. 쿠팡 이츠에서도 주문이 오고 뭐 어디서도 오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배달원은 만나 플러스 배달원을 쓸 거다. 그렇게 되면 만나 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배달이 되고 띠링. 정산이 다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어쨌든 이 만나 플러스가 그 업계에서는 배달 대행 플랫폼 업계에서는 2등 정도 되는 그런 큰 플랫폼인데, 근데 이 만나 플러스를 운영하는 만나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이 회사가 라이더들에게 정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못 주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사실 이 최근에 벌어진 건 아니고 기사를 보니까 꾸준히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우리 피해 라이더 분들께서는 이미 2월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됐고 5월부터 미정산 사태가 조금 커지기 시작을 했다. 사실 이게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이게 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산을 못 받게 되면 당장에 생계가 막막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벌써 이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많은 그 규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문을 해서 소비자가 배민에서 결제를 했으면 네. 배민은 식당한테 돈을 줄 텐데 네. 식당한테 돈을 주면 그 식당은 다시 만나 플러스한테 돈을 주고 그런 구조입니까?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소비자가 뭐 주문을 한다고 치죠. 배달 앱을 통해. 예. 이게 요기요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배민입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문이 식당으로 전달이 되겠죠. 예. 그러면 요 금액은 요 배달 앱을 통해서 이쪽으로 정산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쿠팡이츠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요기요에서 직접 운영하는 라이더가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이 원래 그 위탁을 맡겼던 그 그 지사라고 하죠. 이 총판에게 배달을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돈은 배달 대행 플랫폼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통 만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식당 점주들이 선입금 매번
할 때마다 돈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선입금을 해놓고 그러면 만나머니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만나머니로 충전이 되니까 이 만나머니가 이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이런저런 그 정산을 할 때 다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머니로 충전을 하고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이 총판으로 넘어갈 때까지 뭐 한 달 정도 예. 정산 기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은 이 배달 대행 업계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만나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 주기로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깎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의 정산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한 그 총판이라고 하죠. 지사들이 예. 굉장히 예. 많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건데 어쨌든 한 달 정도의 정산을 받고 총판에서 이 만나머니로 지급이 되겠죠. 총판에. 예. 예. 그럼 만나머니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총판에서 받으면 이걸 개별 라이더들에게 정산을 해주는 구조인 거예요. 예. 그러면 개별 라이더들도 만나머니로 받는 겁니다. 네. 본인의 가상 계좌를 통해서 만나머니로 가지고 받은 다음에 본인이 필요할 때 이제 현금으로 빼가는 예.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럼 한 달 정도 배달대 지금 만나플러스는 저기 말하는 배달 대행 플랫폼이고 네, 배달 그 대행 플랫폼은 식당 사장님들한테 선불 먼저 받은 다음에 그쵸. 한 달 있다가 그거를 돈을 줬다. 한 달 정도 갖고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식당 주인은 만나머니라고 하는 걸 충전을 해놓고 필요할 때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게끔 이렇게 충전을 해놓는 거죠. 예. 그러면 배달이 진행이 되면 이제 정산이 되는 거예요. 배달료는 사실은 배달하고 끝나고 왔으면 바로 입금해 줘야 되는 거네요. 이미 식당 주인한테는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배달료를 먼저 받았으니까 그렇죠. 만나 플러스인지 어딘지 거기는 네. 배달원이 배달을 마쳤습니다가 확인되면 그 순간 쏴줬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걸 그래서 안 하고? 충분히 일정산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했느냐. 어. 그래서 보통은 그 정산 주기가 여기는 따로 법으로 규율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제각각이긴 한데 통상은 일주일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배민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치 모아서 정산해 드립니다. 주 단위로 정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 단위로 묶어가지고 딱 화요일 날 끝나면 3일 안에 정산이 되도록 하는 이런 예. 시스템으로 쿠팡이츠, 배민은 돌아간다고 하고 예. 요기요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단위로 정산을 하는. 예. 근데 이 만나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달 주기로 정산을 하면 우리가 수수료 깎아줄게 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번 거죠. 그래서 그 한 달 정도의 기한을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미정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때 이 금액이 훨씬 커진 거죠.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 돈으로 직원 월급도 주고 그러다가 끝냈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맞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머니는 받았는데 그 머니를 현금으로 지금 못 빼는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어. 본인 가상계좌에 만나머니는 있어요. 예. 출금이 안 될 뿐인 거죠. 받아야 될 돈 있는데 못 받는 거. 라이더가 피해인 거네요. 맞습니다. 어. 지금 어쨌든 라이더들이 생업하신 라이더분들이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전국에 1,600곳 정도 되는 총판 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다 개별 법인이에요.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요 피해 규모가 사실 추산이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얼마가 미정산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을 해보건데 예. 예를 들면 첫 번째 추정법은 지난해 매출액이 4,3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매출액은 말 그대로 선불 충전금입니다. 예. 일 년에 그러니까 식당이 400억 정도? 그렇죠. 한 식당이 달에 집어넣은 돈 그대로 다 매출에 잡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달에 400억 정도가 되고 그러면 한 달 정도 미정산 된 게 밀렸다라고 하면 400억 정도가 피해 금액이다라고 미로 짐작할 수 있고 그게 뭐 두 달이 밀렸다라고 하면 800억이 되는 거고. 한 달 단위 정산이니까 400억은 늘 밀려 있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럴 거라고 추정하고 400억은 있습니다. 무조건 야. 일단 밀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 우리 회사에 돈이 똑 떨어졌어. 어떡하니 김대리. 사장님 근데 회사 통장에 400억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고객 돈인데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라이더들 드려야 될 돈인데. 그렇겠죠. 그리고 또 다른 뭐 추정법은 그 보통 한 1,500만 건 정도 월 예. 그 배달 건수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배달 건수당 보통 3,000원, 4,000원 정도 배달 수수료가 붙는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1,500만 건에 3,000원 정도 잡게 되면 한 450억 한 달에. 그러면 두 달이면 900억. 뭐 이런 정도로 피해 금액을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게 사실 당사자들 말고는 우리가 미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만나플러스 측에서는 우리가 뭐 미정산 금액의 65%는 다 지급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질 않았어요.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뭐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정위에서 한번 조사를 나갔다고는 합니다만 예. 근데 공정위 같은 경우는 가서 뭘 보냐면 여기는 사실 규제하는 영역의 그 업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다 사적 계약인 거잖아요. 배달 대행 업체와 식당 그다음에 라이더 간에 예. 사적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적 계약 관계에서 갑질이 있었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요것만 판단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장부 까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까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당사자 빼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궁금한 게 네. 만나 플러스가 아까 전에 포인트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거 항상 다 그렇게 포인트로 합니까? 원래 저 업계는? 아니요. 만나 플러스만 그렇게 해요. 이게 좀 독특한 건데 예. 잠깐 보시면 만나 플러스 같은 경우에 만나페이라고 하는 페이 플랫폼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플랫폼 안에서 여기서 이제 만나 가맹점들 페이를 만들었어요 안에서? 맞습니다. 이 페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식당주들이 이제 충전을 하잖아요. 예. 이게 단순히 그 배달 대행 업체의 그 배달료를 정산하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세무회계 처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것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지급료 이런 걸로 다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예. 이번에 그 전금법이라고 해서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 전자금융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라고 예. 하는 법이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전금법에 딱 얘가 걸리는 겁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 중에 얘만 걸리는 거예요. 다른 곳들은 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다 정산을 하는데 얘네만 충전을 받아서 선불 충전을 받아서 머니로 페이 머니를 쓰니까 맞습니다. 너희는 머니를 일종의 상품권 같은 걸 받은 거야. 전자상품권 같은 걸 받은 그렇죠. 거야. 니네는 전금업자야.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돼. 그 머지 포인트 개념이라고 본 거네요. 그렇죠. 머지포인트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충전해놓고 쓰다가 할인해서 써 이거랑 맞습니다. 충전해놓고 쓰다가 배달비로 정산을 해. 정산해. 네. 그러하다 보니까 머지포인트 때 만든 전금법 개정안에 딱 얘네가 대상이 되는 그 거죠. 전금법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고객 돈 미리 받아놓은 건 회사 주머니에 넣지 말고 어디 따로 안전하게 잘 빼놔 그거죠. 맞습니다. 선불 충전 업자인 경우에 예. 예를 들면 그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얘는 중간에 정산을 하잖아요. 예. 정산을 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남의 돈이지만 그러니까 거쳐가기지만 내가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예. 요거까지는 아직 전금법에서 규제를 못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적어도 선불 충전업, 그러니까 돈 고객 돈을 받아서 포인트로 바꾼 애들. 그렇죠. 포인트로 바꿔서 이것저것 쓰게 하는 그런 업자들인 경우에는 니네들 금융업자이기 때문에 전금법으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라고 해서 지난해 8월에 법을 만들어서 예. 이번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얘네는 포인트 제도를 없애거나 전금법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그 전자금융업자 라이센스를 받아서 규제를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그렇죠. 없네요. 그래서 실제로 등록을 준비했던 걸로 보이는 게 네. 기사에 나오면 요런 관계자 멘트가 있습니다. 머니플러스 관계자 멘트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갑자기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배달 대행 업계가 수행하는 콜 수가 줄어드는 등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그 이커머스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막 이렇게 프로모션하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네. 거래액이 줄어드니까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콜 수가 줄어드니까 똑같이 그런 어려움이 겪게 되는 와중에 이제 9월부터 시행이 되는 전금법 개정안 준비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관계자 멘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전금법에 네. 이제 본인들이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등록을 하려면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자본 적정성 요건이에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자본금이 20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사업자가 되려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200% 미쳐야 돼요. 예. 근데 보통 플랫폼 사업자는 계속 적자를 내잖아요. 얘네가 그렇게 해서 그렇죠 뭐.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본질 자체는 서로 잘 이어지지 않는 사람을 온라인에서 묶어놓고 본인은 중간에 수수료 따먹는 건데. 그래서 네. 초기에 당연히 적자가 되기도 하고 자본이 필요한데 그래서 투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왜 투자를 안 받고 고객 돈으로 쓰냐고. 투자도 받죠. 투자도 받는데 투자를 못 받게 되면 그러면 망해야죠. 그 어떤 업체도 투자를 못 받으면 은행 대출 받는 거고 그걸 못 받으면 망해야지. 맞습니다. 고객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어떻게 하냐는 그래서 게. 사실 얼마 전까지는 다 투자로 메워 왔던 건데 네. 금리가 오르고 나서부터 이제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들은 그때부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투자를 못 받아.
근데 거래액은 계속 늘어야 돼.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자를 키우면서 해왔는데 투자를 못 받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 넘어진 게 팀F고 예. 그 다음에 팀F 밑에 있는 같은 큐텐 그룹인 이커머스, 인터파크 커머스도 무너졌고 예. 그 다음에 만나플러스도 이번에 무너진 거고 그 다음에 알레츠라고 하는 그 이커머스 여기도 최근에 폐업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 망할 때 똑같은 빨리 거예요. 망했어야지 고객 돈까지 다 쓰고 망한 거잖아요 지금. 고객 돈까지 그런 계속 셈이죠. 써왔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알았을 텐데도 뭐 다들 그래부터 시작해서 벌어서 메우면 되지 뭐 쿠팡도 이러다 나스닥 상장했어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고객 돈 쓴 거니까 고객 돈을 쓰지 말라고 빼놓으라고 해야 되고 규제하고 단속하자는 건데 근데 이번 만나 플러스는 그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탕하게 살다가 네. 그 돈으로 그냥 월급도 주고 회식도 하고 다 쓰다가 네. 그 사업자가 되니까 그걸 따로 예치해야 돼. 그렇죠. 그럼 예치할 돈이 어디 있겠냐고요. 없었겠네.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코퍼레이션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수익 그러니까 선불 충전금으로 받은 돈이 4,343억이나 돼요. 근데 이 중에 지급 수수료 그러니까 라이더들한테 지급하는 비용 이게 4,260억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 손실이 130억입니다. 아이고야. 여기에 여기 이것저것 이자 비용까지 더하면 차입금에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300억인 거예요. 예. 이제 이러하다 보니까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본 잠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본 잠식인데 올해 9월까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요? 자본금이 20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억 정도가 206억 정도는 무조건 투자 유치를 받았어야 됐는데 네. 결국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도 못 받은 데다가 어쨌든 본인들은 투자 유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해온 거예요. 예. 등록을 받게 되면 당장에 100% 선불 충전금 100%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4,3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다 선불 충전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4,300억을 그만큼 고스란히 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예치를 하게 되는 순간 돌려줘야 되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미 그 한 5월 달부터는 그 라이더들한테 출금 한도를 두기 시작합니다. 야, 그 출근한들 두고 그게 어디가 보호 예책임이라고 하는 명목이에요. 다른 데서 아껴야지. 그래서 1일 1회 1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했던 한 번에 못 뺀다? 그렇죠. 하루에 100만 원만 뽑을 수 있다. 그것도 예. 한 번만. 어. 그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1일 1회 30만 원으로 줄었다가 최근에 1일 1회 1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야, 그럼 라이더 입장에 너무한다. 당연히 돈을 못 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돈을 돌려막을 돈이 없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미정상까지 이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딱 봐도 머지 포인트처럼 포인트로 하죠. 네. 회사도 실적도 엉망이죠. 그럼 불안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요? 이게 야, 이거는 점유율이 높으니까 고객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점유율이 높아서 일이 커진 거예요. 아니 점유율이 높으니까 아니 여기는 불안하겠네. 그런 생각 안 들겠지 또. 뭐 이게 총판들이 계약을 하는 걸 텐데 예. 일단 총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수수료이지 않겠습니까? 예. 수수료가 가장 많이 썼다고 하고 더더군다나 한 달 주기로 정산을 하려면 수수료 더 더 싸게 깎아준다고 줬다고 하니 하니까. 아마도 그것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나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7개 정도 되는 군소업체가 합병 연합을 해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예. 네, 그러하다 보니 덩치가 커진 것도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지 총판들도 아마 다 몰랐겠죠. 그래서 총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미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2월부터인데 네. 얘네들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사기다, 예. 배임 횡령이다 이렇게 뭐 고소를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위험해진 업체는 더욱더 열심히 영업을 해서 싸게라도 막 포인트를 날리고 그렇게 해서 충전받고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 이게 죽기 전에는 안 죽어. 이게 시장 점유율이 넓어지면서 피해가 커져요. 오히려. 그래서 하여튼 고객 돈 받는 거는 못 건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플랫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영업 적자나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봐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모든 플랫폼이 그래왔고 그 총판이나 지사 입장에서도 팡은 안 그랬느냐. 아니 영업 적자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투자금 받아서 VC들한테 투자를 받든 외부에 투자를 받든 투자를 받아서 영업 적자를 메꾸는 거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 주주들이 내는 거지 왜 고객들이 내라고 하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혹시 만나 코퍼레이션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랑 단기 금융 상품에 들어가 있는 돈, 그러니까 굴릴 수 있는 최대한 현금화할 수 있는,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26억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보시면 매입 채무, 미지급금, 예수금 이런 것들 합하게 되면 411억이란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한 300억 정도 되는 돈이 빵꾸가 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얘네들이 현금이 부족하구나. 근데 그러면 만약에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 메울 수가 있기는 한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다 따져 보면서 계약을 하는 거 지사나 총판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방법을 뭐 잘 많이 모르시기도 하죠. 진짜 근데 고민이 진짜 맞는 말이고 2% 말도 굉장히 맞는 말인데 지금 9월 달부터 저런 포인트 사업자들은 다 이제 예치금도 넣어야 되고 한다면서요. 네. 그 자본금도 맞춰야 되고 그런 규정들을 다 맞춰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냥 포인트 싹 받아서 그 돈으로 월급 주고 그냥 해피하게 내 차도 사고 뭐 밥도 먹고 했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그 돈을 메우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연쇄적으로 망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업체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당사자들이 아니면.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선불 충전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 82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잖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2곳이고 이제 9월이 다가오니까 당장 이곳들은 이제 9월부터 이제 등록을 시작을 해서 유예 네.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으니까 6개월 적어도 유예가 있어요. 내년 3월까지는 다 끝내야 됩니다. 등록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적 시설들, 그다음에 그 100%의 예치금 요건. 내년 6월까지 이걸 다 끝내야 돼. 내년 3월까지는 다 끝내야 되니까. 6개월 이해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 이 법이 이미 1년 훨씬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이 예고돼 있는데 1년 지금 뒤에 줬다면서요. 이미 등록돼 있는 곳들은 100% 예치금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예.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들 아. 그런 업체들은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부터도 6개월 정도 유예 시간을 줍니다. 예. 왜냐하면 등록해라 이런 업체들은 무조건 등록해야 돼라고 하는 법이 9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예. 등록을 해야 되는 업체들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어쨌든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준다라고 하는 게 어떤 법에 등록해야 되는 업체 리스트는 이미 1년 전에 결정된 거죠? 아니죠. 리스트는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예. 본인들이 그 판단해서, 요건에 판단을 해서 맞으면 우리가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업체야라고 맞습니다. 판단하면 그렇죠. 해라. 근데 그렇죠. 실제 하는 건 오늘 9월부터 할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은 9월부터 하는 걸로 준비해 왔을 텐데 네. 유예는 무슨 유예냐는 질문입니다. 왜 유예를 꼭 줘야 그러니까 되느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업체들은 딱 이게-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게 등록을 해야 돼가 아니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러저러저러한 것들을 다 갖춰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니네가 제재를 받는 거야라고 하는 게 법인 거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2% 말은 네네. 이 김상훈 기자한테 한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맞아요, 텐데 맞습니다. 그냥 다 김상훈 기자가 잘못이야. 이 모든 일은 김상훈 기자가 책임졌으면 좋겠어. 다 잘못 그래서 알고 있는데 등록 준비는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되고 난 다음에 다 못 맞출 수 있으니 그냥 법에서 관대하게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따로 두는 거죠. 또 법에서 네. 제가 계속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업체도 일단 잘못이지만 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면 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구멍을 찾아서 잘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해왔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네. 규제는 어떻게 그럼 안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다 손 놓고 있었대요. 뭐 경찰이건 금감원이건 공정이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런 구멍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1년쯤 전에 법을 만들어서 니네들 고객돈 받은 거 중에 50%는 밖으로 빼놔. 로 네. 법을 만들었다면서요. 네. 가이드라인. 아, 그건 아니요, 법이 법은 아니었어요.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미 해왔고 법은 만들었는데 시행이 9월 15일부터 되는 거예요. 그 법은 그럼 시행되는 1년 전에 법은 만들고 시행은 1년 후에 1년 후인 다음 달 9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네. 그 법을 그럼 50%만 밖으로 빼놔라는 법이 시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시행이 될 때는 금융당국에서 시행령을 바꿔서 네. 법은 50%지만 시행령에서는 100%로 올려놨어요.
아 9월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네, 9월부터는 100%로 네. 예수금 항상 넣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돼 있는 업체들은 무조건 100%를 맞춰야 되고 예. 법이 시행된 다음부터는 근데 신규로 그 법 때문에 신규로 등록을 해야 되는 업체들은 예. 근데 걔네들은 준비는 해왔겠지만 어. 아무래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이 새로 등록하는 라이센스를 발급받는 업체들은 우리가 6개월에 또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부터도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 이미 등록된 업체들은 언제 등록한 겁니까? 그럼? 이미 오래전부터 등록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업체들이에요. 카카오페이 뭐 맞습니다. 이런 데들, 네이버 뭐 페이. 뭐 카카오- 만나도 뭐든. 만나는 등록이 안 돼 있었던.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이 사달이 났다고 본인들이 멘트를 한 거죠. 이것도 만나는 장사한 지 왜- 오래됐는데 왜 왜 안돼 이들은 있었어요? 등록을 안 하고 다른 애들은 등록을 해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때 예를 들면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예. 머지 포인트도 원래 본인들이 상품권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 예. 하다 보니까 선불 충전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들 상품권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네. 선불 충전인 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뻔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이미 등록은 하고 있었고. 그렇죠. 너희들은 뻔하니까 1년 후부터 기준 맞춰.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머지 포인트 때 본인들 상품권업이라고 우겨서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 비껴나간 애들이 많이 있겠네 하고 허들을 확 높인 거죠. 그 허들을 높인 법이 이제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아 그때 시행이 됐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만나플러스 같은 경우도 예전 법이라고 하면 예. 피해 갔을 텐데 근데 법이 새로 시행이 되니까 우리는 영락 없이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던 거죠. 이해됐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새로 들어가야 됐고 새로 들어가야 되니까 규제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만나플러스 입장에서는 이거 못 맞추겠다고 생각했겠네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 9월부터는 그럼 죄송합니다. 맞출 놈, 못 맞출 놈, 튈 놈, 뭐 다 아수라장일 텐데 그렇지. 그걸 9월부터로 밀어놓고 지금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 있고 자 이제 9월 되면 슬슬 전화해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1, 2억 까지는 것도 아니고 업체별로 그 거래액이 다 한 달 거래액이 다 날아가는 그런 사고들인데. 사실 제가 뭐 금융당국에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고 근데 네. 금융당국에 있었던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실무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것들이 법이 시행이 되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그 전에 리스트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니네 등록해야 되니까 빨리 와서 등록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금융당국에서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리스트업을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예. 실제로 요건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선불 충전업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행 잔액이 30억 이상이고 예. 1년 동안 연간 발행액이 500억. 예. 원래는 발행 잔액이 30억이었거든요. 음. 이 발행 잔액이 30억인지는 당사자, 그러니까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발행 잔액 같은 경우에도 사실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보니까 얘네들은 발행 잔액 500억이 넘겠구나라고 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당국도 모른다 그거. 당국들도 대상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펌 같은 경우에는 니네들이 9월달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미리미리 준비해라. 예. 라고 되게 프로모션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세일즈도 하는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등록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게 뭐 어디 자기 자산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못 맞추면 지금 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기다리고만 있으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사실 만나플러스가 못 맞췄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을 맞추지 않으려고 안 했던 게 아니겠죠. 예. 당장 200억 정도 되는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채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예치금을 100% 넣으려면 지금까지 돌려막아 왔던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콜수는 줄어들고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인 거죠. 그분들에게는. 아니 이미 이런 규제가 바뀌면 성장 공식 자체가 깨져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돈 받아다가 마케팅도 쓰고 그 돈 마음대로 굴릴 수 있으니까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졌지. 근데 그 돈을 앞으로 넌 못 써. 하고 규제가 딱 바뀐다고 해봐요. 성장 공식 깨지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들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남의 돈을 가져다 쓰는 거면 정확하게 그때 제가 TMF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피지를 통해서 니들이 가져가지 말고 여기에 대금이 갔다 머물러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때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다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80개가 일단 되고 새로 등록된 업체가 또 있으면 그 80개 리스트에는 만나 플러스는 없었을 텐데. 없습니다. 근데 리스트에도 없었던 녀석이 이렇게 사고를 치면 리스트에 있는 녀석들은 어떡하나? 있는 녀석들 중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쿠팡 정도만 그냥 자기 돈으로 고객 돈 줄 수 있고 네이버 쿠팡 뭐 아니면 카카오페이, 대기업 계열사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나머지도 다 떳떳하게 자기 돈으로 할 리가 없는데. 있는 업체들은 어쨌든 금융 감독 규정 50%라고 하는 걸 맞춰왔을 지금까지 때문에 예. 이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50% 맞추는 건 당국이 계속 러치하고 규제하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강제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독려는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잘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야 니네 당장 9월부터는 100% 맞춰야 되는데 안 할 거야? 그러면 9월부터는 우리가 니네 제재할 수 있어? 그러면 당국 어떤 방식으로 워닝을 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맞춰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82개 업체 정도는. 근데 다만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업체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닙니다. 제가 뭐 김 기자한테 뭐라고 그래 하는 이 건 프로님 아니고. 왜 기자님 혼내시는지요? 혼내는 게 많이 아니라 올라오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하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리고 김 기자가 내가 마음대로 그럼 할수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김상호 기자한테 뭐라고 그러지 그럼 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금감원을 향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금방도 양색이 이쪽 방향이야.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 파도는 선불 충전 업체들부터 시작이 될 텐데 어디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일단은 거래액이 꺾이면서 선불 충전 업체가 아닌 업체들 이커머스도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뭐 예. 큐텐그룹도 큐텐그룹이지만 최근에 알레츠라고 하는 여기는 그 인테리어 가구 이런 거 파는 그 쇼핑 오픈마켓 플랫폼인데 여기도 네. 결국에는 8월 16일 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날 바로 우리 더 이상 사업 못하겠다고 폐업 공지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도 이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거기도 상황을 보면 마찬가지죠? 되게 비슷해요. 네. 아까도 보여드린 표긴 하지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게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게 알레츠를 운영하는 업체거든요. 예.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77억 정도밖에 없는데 부채 그러니까 바로 갚아야 되는 매입 채무, 미지급금, 예수금 이게 287억입니다. 네. 당연히 거래가 줄어들면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여기도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손대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일단 선불 충전업부터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고 거래액이 줄어드는 이커머스 기업들도 하나둘씩 터지기 제가 아까 시작할 테고. 여쭤본 이유는 네. 제가 아까 혹시 뭐 화낸 것 같으면 죄송하고요. 저 김 기자님한테 어떻게 화를 냅니까? 죄송하고요. 다만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네. 앞으로도 이 80개 업체들 중에 얼마나 터질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저는 80개 업체보다 그 뒤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내 느낌에는 자기 돈 벌어가면서 흑자 경영을 하는 플랫폼들이라면 아닌데 네. 적자 경영을 하는 플랫폼들은 지금 상황 어떤지 열어봐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메우고 있는지 그 적자를 은행 대출은 아닐 테니 자산도 없으니까 네. 아니면 고객 돈으로 메꾸고 있을 텐데 네. 과연 투자자들 돈으로 메꿀 수 그러니까 저는 컬리 같은 경우는 그래 투자를 계속 받는다고는 했으니까 투자자 돈으로 메꿀 수도 있겠다. 컬리는 아직 그 쌓아놓은 자본금, 그러니까 투자받은 금액이 꽤 있어요. 한 2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죠. 네, 그쵸. 그런데 다만 지금은 그 이제 월 거래액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네. 그것도 지금 얼마나 어떻게 남았는지 계산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컬리, 네이버, 뭐 SSG 그 계열의 뭐 G마켓 이런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듣보잡 부실 플랫폼들이고 그런데 영업이 제대로 잘 됐을 리는 없고 그러면 거기는 까면 다 이제 고객 돈 쓰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럼 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대충 감을 잡아야 되는데 80개 업체는 그래도 50%는 채워놓고 있었는지 네.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잘 감독이 되고 있을 것 같다는 거가 저는
아닐 것 같아서 잘 감독이 되고 있을 것 예.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예,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여쭤본 그래도 거예요. 그나마 사정이 낫다. 그 업체들이 면면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카카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도 페이가 있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82개 업체 리스트를 봤는데 여기는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못 봤던 업체들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예. 대부분 건실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여기는 굳이 금융당국에서 야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켜라고 하면 지킬 만한 업체들이 대부분이에요. 80개가 82개가. 선불 충전업자면 맞습니다. 그래요? 네. 꽤 그런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그러니까 그런 애들 몇 개. 네이버 예. 꽤 많습니다. 제가 난 10개 생각이 안 나는데. 페이코 뭐 등등등 뭐 꽤 많이 있어요. 많이 네. 있을 그렇게. 거예요.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네들도 선불 충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걱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얘네가 감독당국의 말을 잘 들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 얘네 정도 되면 감독당국이 굳이 이렇게 줄이를 틀지 않더라도 들으라고 하면 들을 만한 업체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 등록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지금 뒤에 남아 있는 건데 네. 이제 얘네들은 이제 내년 3월까지는 무조건 이 작업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영업 정지라든지 머지 포인트 사태 때처럼 사실 머지 포인트 때 머지런이 발생한 이유가 니네 미등록 사업자인데 왜 선불 충전으로 하고 있냐. 그렇게 금감원에서 얘기를 해서 얘네가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혜택을 줄였더니 이제 머지런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면서 이게 망하게 된 건데 이제 그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걱정이네. 원칙대로 하면 100%를 맞춰라 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법 만들 때 50%로 맞춘 이유가 80개 업체 까봤더니 불안해서 이놈들 불안해서 못 맞추고 있겠구나 못 맞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유예기한 줄 테니까 빨리 맞춰 일단 50% 시작한다 라고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시엔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그분들이 돈벌이가 더 잘 돼서 그걸 맞춰놨을까? 맞춰야겠느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선불 걱정됩니다. 충전업이 본인들의 주업인 곳들은 아마 네. 다 등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도 선불 충전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감독 당국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뭐 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못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 얼마나 터질지 모르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런 일 벌어질 줄 알았으면 오늘 만나 플러스 거기 라이더들이 가서 내놓으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놓으라고 했겠죠. 1인당 얼마씩이나 손해 본 거야 이게 지금. 지금 안 달려가서 그렇지. 달려가야 될 때가 지금 한두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연속으로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 지금 이런 업체들은 달려가서 돈을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얘기도 못 하는 게 그러면 그 업체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것도 그래. 그게요. 저희가 요거는 뭐 지금 우리 그냥 토론으로 얘기를 해보면 은행은 뱅크는 네. 그 어떤 견실한 은행도 달려가서 달라고 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네, 뱅크론. 왜냐하면 뱅크론. 예금 받아놓은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은행은 그렇죠. 대출을 하고 지급 준비율만큼만 갖고 있어야 되니까 요거보다 더 달려오면 안 되고 네. 더 달려왔을 때 돈 못 준다고 그 은행이 잘못한 건 아닌데 네. 이 선불 충전은 늘 얘기하지만 돈이 모자르면 은행에서 부채를 일으키든 투자를 일으키든 해서 영업을 그 회사를 운영해야지 네. 고객 돈은 한 달로 해줄 거든 두 달로 해줄 거든 항상 있어야 되니까 고객이 전원 달려오셔도 줄만 서시면 그냥 줘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달려왔는데 못 주는 거를 마치 은행도 그런데 뭐 이것도 당연히 달려오면 못 주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다른 거다 전혀. 그렇죠. 그런 거죠 당연히. 상품권도 똑같은 거고. 그렇죠. 세탁소에 가서 내 옷 주세요라고 했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되게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과거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당연하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나중에 뭔가 터진다라고 해서 법을 바꿨으면 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실 미국 같은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고객 돈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쳐서 가지 말고 무조건 피지 업체를 통해서 알아서 가.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그게 당연한 상식인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상식은 잊어버리고 플랫폼 업체들이 투자를 받아서 야 유니콘 만들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연한 상식을 우리가 다 외면하고 있으면서 그게 문제라고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았고
근데 그러 하다 보니 이미 덩치는 커질 대로 커졌고 누가 중간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니 내가 피해를 보고. 잘못하고 있었지만 이걸 지금 털면 다 와르르 망하는데 그렇죠. 이게 뭐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정부든 당국이든 누구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이렇게 온 걸 어떡하냐. 그렇죠. 야,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돈 받을 일이 요즘 이렇게 그 이커머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뭔가를 사실 때 할인율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쇼핑몰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는 보지 않더라도 예. 그 알레츠라고 하는 기업도 최근에 되게 할인율을 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본인들도 이거 돌려막아야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투자는 안 되죠. 당연히 대출 못 받죠. 이제 그러면 거래액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할인을 해서 거래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제 그거 dob성 무시게 되면 본인도 피해를 받지만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워닝이 있었고 머지 포인트부터도 이미 워닝이 있었는데 너무 워닝을 흘려들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요. 터지고 나서도 도대체 이게 왜 어떤 그랬는지. 문제였는지 몰랐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금융당국이 몰랐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터지고 나서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건 오늘 김상원 기자가 설명도 하셨지만 매우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2%가 이렇게 아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구조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감독 당국이 내가 관여하는 업체가 이 업체인데 기본적으로 컨셉이 이런 건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있을 수 있지부터 시작해서 지난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까 말까 하다가도 그렇게 됐다잖아요. 그럼 지난 1년간 법이 없어서 아니 은행들 금리 올리고 내리는 건 법 없어도 다 불러서 하던데 그런 거는 하고 이건 못 합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 완전 추정인데 그냥 진짜로 건드리면 망하기 시작할까봐 걱정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진짜로 손대기 시작하면 아니면 제가 실무자라면 여기가 워닝을 하나 줬어. 근데 그게 퍼져나갔어. 줄줄이 파산인데 줄줄이 파산을 실제로 걱정했던 건 아닐까? 너무 잘 알고 있으면 못 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거 건드렸다가 이거 다 난리 나는데 몇 조 원 뒤집어지는데 나 다른 부서 가면 터지면 내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내 임기 동안에만 안 일어나면 돼. 그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이게 결국은 업자들, 뭐 라이더들, 이 플랫폼에 있는 종사자들인데. 알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예. 김상훈 기자님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입장에서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진 않은데 뭐라고 한 것 같아 공격팀은. 나도 느낌이 꼭 뭐라고 한 것 같아서. 나도 김상훈 기자가 뭘 하고 가면 왜 내 속이 시원하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상훈 기자님 마음 푸시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